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을 위해 파키스탄으로 떠나려던 협상단의 방문 계획을 취소하면서 기대했던 2차 협상은 또 무산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5일 자신의 SNS인 트루스 소셜에서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로 향하던 미 대표단의 방문을 방금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동에 너무 많은 시간이 낭비되고 할 일이 너무 많다며 게다가 이란 지도부 내부에는 심각한 내분과 혼란이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미국이 외교에 진심으로 진지한지 아직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현지 시간 25일 파키스탄 방문을 마치고 오만 무스카트에 도착한 뒤 SNS를 통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어 파키스탄 방문은 매우 성과가 있었다며 종전에 실행 가능한 틀과 관련해 이란의 입장을 공유했다고 썼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서로 상대국과 또 관련된 선박을 추가로 납포하면서 군사적 긴장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적 압박이 이란 내부의 갈등을 부추겨 오히려 협상 재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김잔디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군이 이란 국적 선박을 추가로 납포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현지 시간 24일 유도미사일 구축함인 라파엘 페랄타함이 이란 국적 선박의 운항을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은 전날에도 인도양에서 이란산 원유를 싣고 중국으로 향하던 이란 유조선 마제스틱 엑소를 납포했습니다. 이란 역시 미군과 협력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인도를 향해 가던 화물선을 납포했습니다. 이란 군부를 대변하는 타스님 통신은 현지 시간 24일 이슬람 혁명수비대가 규정을 위반한 에파미노 데스오를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2차 종전 협상을 앞두고 미국과 이란은 이렇게 강대간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협상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해상 봉쇄와 항공모함 추가 배치 등 경제적, 군사적 압박을 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압박이 이란 내부에서 강경파가 힘을 얻도록 해 오히려 협상 재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지도부의 갈등을 협상 결렬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이를 이용해 더 큰 양보를 얻어내고자 합니다. We have been speaking to them, but they don't even know who's leading the country. They're in turmoil. 이런 외부의 압박으로 이란 지도부는 내부 결속을 다지는 한편 강경파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해상 봉쇄와 선박 납포 등이 이란 강경파들의 주장을 정당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란 지도부가 미국과 협상 과정에서 어디까지 양보할지를 두고 갈등이 격화돼 2차 종전 협상은 성사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네, 이렇게 미국과 이란의 2차 종전 협상 가능성은 낮아졌는데요. 미국이 이란에 대한 경제 압박 수위까지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이란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들을 겨냥했는데 중국을 이용해 이란을 협상 테이블에 앉히겠다는 계산으로 보입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에서 석유를 수입하는 중국의 정유 대기업인 헝리그룹을 제재한다고 밝혔습니다. 헝리그룹은 이란산 석유를 사들이는 최대 고객 가운데 하나로 규모만도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제재를 피해 이란산 석유를 몰래 운반하는 이른바 그림자 선단 해운사와 선박들도 함께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제재 대상 회사와 선박은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이들과 거래하는 기관까지 불이익을 받습니다. Which is a very stern measure, and the Iranians should know that this is going to be the financial equivalent of what we saw in the kinetic activities. 앞서 미국은 이란 자금이 흘러간 정황이 포착된 중국계 은행 2곳도 제재했습니다. 사실상 중국을 지렛대 삼아 이란을 종전 협상에 나오게 하겠다는 셈법으로 읽힙니다. 미국은 이란과 연계된 5천억 원 규모의 가상화폐도 동결하며 이란의 자금줄을 틀어주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이란도 여전히 완강합니다. 미국의 해상 봉쇄에 맞서 이란 역시 호르무즈에서 유조선을 또 납포하며 맞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앞서 지난 22일에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 3척을 납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오랜 기간 미국의 경제 제재를 견뎌온 이란으로서는 버틸 힘이 만만치 않다며 경제 제재가
해법이 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이란과의 전쟁 초기 무기를 쏟아부었던 미국이 심각한 재고 부족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장 주한미군이 보유한 탄약까지 반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리나라는 물론 아시아 등에서 억지력이 약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중동 전쟁이 길어지면서 미군의 첨단 정밀 무기 탄약 재고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번 전쟁 개시 이후 미군이 쓴 장거리 스텔스 순항 미사일만 1,100발이라며 재고는 1,500발에 불과하다고 보도했습니다. 한 발에 50억 원이 넘는 토마호크 장거리 순항 미사일도 1,000발 이상 발사했는데 연간 구매량의 10배에 달하는 규모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심각한 소모 전에 아시아와 유럽에 뒀던 미사일과 폭탄을 중동으로 급히 옮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아시아 지역의 전력 차출이 눈에 띈다고 강조했습니다. 남중국해에 있던 항공모함 전단을 중동으로 재배치했고 태평양 지역에 뒀던 해병대원 4천여 명도 이동시켰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최근 주한미군 사령관은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주한미군의 탄약을 중동으로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So THAAD still remains on the peninsula currently. We are sending munitions forward, and those are sitting right now waiting to move. 이렇게 미 국방부가 중동에 집중하면서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잠재적 적대국에 대응할 준비 태세가 약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1차적인 목표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건데 최근에 들어서 이제 뭐 주한미군이 현대화해가지고 다방면을 쓰겠다. 이란 전쟁 때도 뭐 사드를 뺐느냐 안 뺐느니 이란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재점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전문가들은 미국이 탄약 비축량을 이전 수준으로 복구하려면 수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사실상 온종일 SNS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하룻밤에 수십 개의 글을 올리기도 하는데요. 메시지의 수만큼 내용도 중구난방이어서 트럼프의 초조함이 묻어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3일 밤 9시 45분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 게시글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설치하는 모든 선박에 대해 격침하라는 명령을 공개적으로 알렸습니다. 이후 1시간도 안 돼 이란 내 강경파와 온건파 사이 내분이 심하다는 글을 올리더니 24시간 동안 나는 트루스 소셜을 사랑한다는 글과 공유글을 포함해 30개가 넘는 게시물을 쏟아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일관되지도 않습니다. 이란이 협상을 성사시킬 때까지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적은 지 10여 분 뒤 이란과 협상할 필요가 없다는 칼럼을 공유하며 맞는 말이라고 적었습니다. 특유의 감정적 표현과 거친 비난도 여전합니다. 한 소식통은 최근 트럼프가 더욱 예민해져 잠도 줄고 정제되지 않은 게시물을 올리고 있다며 측근들도 이를 말리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의회의 승인 없이 군사작전을 벌일 수 있는 합법적 기간 60일이 다음 달 1일로 끝나면서 비록 트럼프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커지는 초조함을 SNS로 드러낸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는 나를 지배하는 건 나의 마음뿐이라고 얘기하지만 법을 안 지킨다는 거에 관해서는 미국 국내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고 이거는 공화당 내부에서도 반대 여론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시한을 지키지 않을 가능성도 나오지만 지지층조차 점차 등을 돌리는 상황에서 전쟁 출구 전략이 시급한 것만은 부인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중동 전쟁이 개시된 지 거의 2달 만에 이란이 수도 테헤란의 항공편 운항을 재개했습니다. 휴전 상황이 지속될 걸로 보고 정상화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 안전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어서 3개 노선만 먼저 열었습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행객들이 길게 줄을 서서 탑승권을 받고 짐을 붙이고 나서는 출국 심사를 받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공항의 풍경인데 이란에서는 거의 2달 만에 볼 수 있게 된 장면입니다.
미국 이스라엘과 전쟁이 시작된 2월 28일 이후 처음으로 테헤란 국제공항에 여객 항공편 운항이 재개됐습니다. فکر می‌کنیم خیلی زود طرح ریکاوری ما جواب بده و اگر شرایط استیبل باشه به نرخ پروازهای قبل از جنگ انشالله خیلی زود برسیم. 이란 동쪽 영공이 국제선에 먼저 개방됐고 한 주 만에 이란의 관문 테헤란도 열렸습니다. خوشحالیم از اینکه امنیت برقرار شده و پروازها دوباره راه افتادن. 테헤란 국제공항의 운항 재개는 앞서 미국이 기한을 정하지 않은 휴전을 선언하고 이란 외무장관이 휴전 협상을 중재하고 있는 파키스탄을 방문하는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موافق آتشبس اصلا نیستم ولی خب آتشبس حالا انجام شده ما احترام میذاریم به تصمیمی که گرفته شده توسط حاکمیت و یا حتی نهادهای بین‌المللی یا هر کسی که تو رأس اموره. 하지만 아직 안전에 대한 우려는 여전해서 외국 항공사들이 테헤란 노선을 재개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테헤란 서부 지역에서는 며칠 전에도 휴전 이후 처음으로 적대적인 공중 표적이 탐지돼서 방공망이 가동됐습니다. 정전 협상에 대한 기대감 속에 다시 문을 연 테헤란의 국제선 노선은 오만 무스카트와 튀르키예 이스탄불, 사우디아라비아 메디나 이 세 곳부터 시작해서 앞으로의 전황에 따라 범위가 넓어집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YTN 신호입니다. 정부가 정유사 공급가 상한을 연이어 동결하고 있지만 주유소 판매가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으로 국내 유가 상승 압력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세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4차 석유 최고 가격제를 시행하며 정유사 공급가를 연이어 묻고 있지만 현장에서 체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차량 운행은 덜 하는데 그래도 일주일에 들어가는 금액은 더 많아졌어요. 얼마나 좀 많아졌어요? 한 2에서 3만 원 정도. 실제로 지난주 3년 8개월 만에 2,000원대를 돌파한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의 오름세는 주말에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046원으로 가장 높았고 제주 2,030원, 강원 2,013원 등 13곳이 2,000원을 넘었습니다. 정부는 2, 3차 석유 최고 가격이 민생 안정 차원에서 국제유가 상승폭보다 낮게 설정했던 만큼 억눌려져 있던 시장 가격이 최근 들어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유 가격도 3년 9개월 만에 2,000원 선을 넘어서며 상승세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간 평균으론 휘발유와 경유 모두 4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휘발유는 일주 전보다 리터당 7.5원, 경유는 리터당 7원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미국과 이란의 충돌 우려는 국내 유가 상승 압력으로 여전히 작용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동 정세로 인한 공급 불안정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급처 다변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입니다. 정부가 기업들의 도입선 다변화에 대해 지원을 확대하기로 한 만큼 앞으로도 원유 도입선 다변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중동 정세의 불안이 장기화할수록 정부의 고유가 대책은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이란 전쟁 장기화로 물가 부담이 커진 국민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정부가 지원에 나섭니다. 내일부터 지급되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 규모는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최대 60만 원입니다. 1차 지급은 내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로 취약계층을 우선합니다. 지원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 원, 한부모 가족은 45만 원인데 비수도권이나 인구 감소 지역에 산다면 5만 원씩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대상자는 다음 달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중동 사태로 인한 자재 수급 불안에 인천에서는 대교 건설 현장의 도로 포장 작업이 멈추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길어지는 자재 공급난에 다음 달부터는 전체 공정이 아예 멈추는 건설 현장이 나올 수 있다는 위기감이 큽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 영종도와 신도를 잇는 4km짜리 신도 평화대교를 짓는 현장입니다. 목표 완공 날짜는 5월 말로 불과 한 달 앞. 하지만 아스팔트 콘크리트, 아스콘을 채우는 작업이 멈추며 차량 진입로는 아직도 움푹 파여 있습니다. 원유를 정제해 만들어지는 아스팔트의 공급난으로 아스콘 수급도 3월 말에 끊겼기 때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낙차가 20cm 가까이 되는데요. 이만큼을 아스팔트 콘크리트, 아스콘으로 채워야지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겁니다. 이에 다른 공정부터 진행하고 있지만 완공은 최소 한 달 넘게 늦어질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스콘 외에도 다른 건설 자재의 공급 상황 역시 심각합니다. 국토교통부가 그동안 점검한 결과 나프타가 원료로 한때 수급 부족이 있던 레미콘 혼화제는 이미 가격이 30%까지 오른 상태입니다. 단열재도 원료 재고가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고 40% 이상 비싸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반적인 자재 수급난에 국토부는 5월 중엔 공사 전체가 아예 멈추는 건설 현장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실제로 원자재 값 상승을 못 견디고 문을 닫는 건설업체들도 속출하는 모습인데 3월까지 폐업 건수는 이미 1,088건으로 1분기 기준으로 12년 만에 처음으로 1,000건을 넘길 정도입니다. 문제는 중동 사태가 진정돼도 자재 고비용 여건이 고착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한국건설정책연구원은 이미 오른 자재 단가와 물류비는 쉽게 떨어지지 않고 파급 효과는 업계 전체에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처럼 이란 사태에서 파생된 온갖 피해가 누적되며 건설업 전반이 휘청이는 상황 속 정부는 일단 금융지원책을 늘려 자금 유동성을 높여주고 원료값 안정화를 위한 대안 등을 계속 발굴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원자재 가격이 요동치면서 농촌 현장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밭작물 농가의 필수 자재인 멀칭 필름 가격이 올라서 농가의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김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 익산의 한 고구마밭. 고르게 정돈한 밭일항에 연한 고구마 순을 조심스레 눕혀 심습니다. 양쪽은 검은색, 가운데는 투명한 필름으로 그 위를 덮는 이른바 멀칭 작업이 한창입니다. 고구마는 손이 많이 가는 밭작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복잡해 보이는 멀칭 작업이 그나마 그 수고를 덜어주는 필수 과정이라고 합니다. 멀칭은 한 해 농가 소득을 좌우할 만큼 중요합니다. 잡초가 자라는 것을 막고 땅의 수분도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4월 조기 재배 시에는 지온을 높여 설이나 냉해 피해를 막아주고 뿌리의 활착을 도와주기 때문에 멀칭 필름의 주 원료는 나프타로 만드는 폴리에틸렌. 이란 전쟁으로 원유에서 추출되는 나프타 가격이 뛰면서 농가가 체감하는 필름 단가도 올랐습니다. 고구마 농가들은 멀칭 비닐값이 전체 농사 비용의 8에서 10%를 차지해 부담이 적지 않다고 한숨 짓습니다. 이번에 전쟁 터지고 나서 또 대략 오른 게 한 30% 정도 올랐다고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고구마 농가들은 이 비중이 그나마 농사가 어려운데 굉장히 더 어렵지 않는가 보고 있습니다요.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봄 영농철에 사용할 필름 재고는 어느 정도 확보된 상태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수급 불안에 대비해 업체들의 원자재 확보를 지원하는 등 영농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할 방침입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인도와 베트남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이재명 대통령은 당분간 국내 현안 관리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동발 리스크 대응은 물론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심상치 않은 한미 관계 복원도 풀어야 할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국내로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은 우선 인도와 베트남 순방이 피부로 느껴지는 성과로 이어지기 위한 후속 조치에 나섭니다. 당장 다음 달 인도와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개선 협상에 나서기로 한 만큼 우리 기업에 좀 더 나은 활동 여건을 만드는 데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방식에 머무르지 않고 보다 진화된 협력의 틀을 만들어 가야 할 시점입니다. 모디 총리와 저는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가시적 결과를 만들어내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국내 현안 챙기기에도 주력할 전망인데 중동 전쟁 대응이 급선무로 꼽힙니다.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코스피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환율을 안정시키는 건 물론 고유가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도 최대한 완화하는 게 핵심 과제입니다. 아직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국제 유가나 원자재 가격이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중동 전쟁의 충격이 체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이제부터 시작일 수 있습니다.
다음 달 9일로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에도 청와대는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입니다. 다시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 경우 수도권 집값이 들썩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제도와 관련해 거주하지 않고 보유한 기간에 대해 세금 감면을 축소하는 방안을 언급하는 등 이 대통령이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잇따라 내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입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우라늄 농축시설 언급에 쿠팡을 둘러싼 시각차까지 파열음이 나오는 한미 관계도 수습이 늦어져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정 장관 발언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한미 간 긴장 분위기가 당분간 계속될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지방선거가 40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국민의힘에선 장동혁 대표를 향한 사퇴 여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전륜 시도가 무산되고 공천 내홍, 여기에 갑작스러운 미국 방문까지 겹친 탓으로 보이는데 장 대표는 지금 사퇴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둔 갑작스러운 방미 뒤 장동혁 대표에게 돌아온 건 이선 후퇴, 사실상의 사퇴 요구였습니다. 방미 이후 첫 지역 일정에선 결자 해지 요구가 나왔고 붙잡으려고 하면 더 멀어져 가는 게 세상의 이치 아니겠습니까? 당내 중진의 불출마 선언 땐 물러날 때를 알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제발 자신을 돌아보고 나아가고 물러날 때를 알기 바랍니다. 왜 미국에 갔냐, 방미가 선거에 무슨 도움이냐 비판이 쏟아지며 그동안 친한계 등에서 산발적으로 나오던 거취 논란이 당 전반에 번진 겁니다. 해당 행위엔 강력 조치를 취하겠다는 으름장에도 여론은 악화일로. 부랴부랴 장 대표는 최선을 다해 지방선거를 마무리하고 평가받겠다며 일단 사퇴론에 선을 그었습니다. 물러나는 것이 당 대표로서의 책임을 진정 다하는 것인지. 임기가 1년 넘게 남은 당대표에 대한 사퇴 요구엔 공천 잡음에 대한 불만이 깔려 있습니다. 이정현 전 공관위원장 사퇴가 보여주듯 공천은 파행의 연속, 보수의 심장 대구를 격전지로 만들었고 최대 광역단체 경기엔 아직 후보도 못 냈습니다. 전륜 실패에 선거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수사와 재판으로 내란 전모가 밝혀지는 와중에 장 대표는 지도부 논의도 없이 윤석열 수호에 나섰습니다.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이후 떠밀리듯 이뤄진 전륜 결의 이후에도 별다른 변화는 없었습니다. 이런 잡음을 뒤로하고 강행한 8박 10일 방미는 화보 사진 찍으러 갔느냐는 비아냥 속에 미국 측 인사 뒷모습 사진이 차관보라는 애초 설명까지 거짓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 와중에 당 지지율은 지난 2020년 9월 미래통합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당명을 바꾼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선거 패색이 갈수록 짙어지며 당 내부에선 이미 선거 이후 지도체제에 대한 고민이 시작된 분위기입니다. 다만 현 지도부에서 늘어난 강성 당원에 계엄 이후 별다른 당내 구심점도 없다는 점에서 국민의힘의 혼란은 쉽사리 진화하기 어려울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6.3 지방선거의 광역단체장 후보 공천을 마무리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되는 듯 보이지만 전북지사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계파 갈등과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김용 전 부원장의 공천 문제가 뇌관으로 남아 있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당내 전북지사 경선에서 탈락한 안호영 의원이 12일째 단식하다 건강 악화로 병원에 실려가던 날 민주당 지도부는 통영 욕지도 앞바다에서 선상 최고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이순신 장군처럼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겠다며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를 띄웠습니다. 김경수가 있어서 필승 카드로 선거에 임할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들뜬 분위기였지만 친명계인 강득구, 이현주 최고위원은 회의에 불참한 채 안호영 의원의 농성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들은 전북지사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이원택 후보의 금전 의혹 재감찰을 요구하며 정청래 대표의 무성의한 대응을 성토했습니다.
손 한 번 잡아주지 않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는 상당한 자괴감을 느낍니다. 이재명 대통령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공천을 두고도 당내 갈등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앞둔 김 전 부원장이 무죄를 자신하며 당의 결단을 촉구하는 등 여론전에 나섰지만 민주당 공당이 국정조사까지 하는데 저를 외면하면은 뭐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민주당의 자기 부정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도부는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많지 않냐라는 의견들이 좀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김 전 부원장의 공천 탈락 가능성이 제기되자 친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술렁이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이 대통령과의 관계와 친명계 의원들의 부채의식, 그에 따른 우호적 여론 등을 감안하면 실제 공천이 불발될 경우 파장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이후 8월 당권 경쟁에 나설 정청래 대표로선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법 리스크를 감수하고 공천하자니 선거 판세에 미칠 악영향이 우려되고 안 하자니 친명계의 반발이 부담스러운 상황에 놓인 겁니다. 공천 과정에서 당권파와 비당권파의 갈등 양상이 공개적으로 노출되면서 차기 당권 경쟁에 서막이 올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공천 잡음의 불씨가 전당대회로 그대로 옮겨 붙게 되면 계파 간 힘겨루기는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제이비 어브런슨 주한 미군 사령관이 최근 우리나라를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군수 지원 거점으로 삼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미국 본토와의 거리를 극복하기 위해 한반도를 물자 수송과 정비 창구로 활용하겠다는 건데 전시작전권 전환 준비와 함께 동맹의 역할을 재정립하려는 기조가 엿보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최근 미국 의회 군사위원회에 출석해 한반도에 인도태평양 사령부 지속지원 거점을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본토까지 갈 것 없이 영내 군수물자 보급과 정비에 우리나라의 산업 기반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구상입니다. One thing I would like to mention as I go forward is our continued emphasis on things like a regional sustainment hub because of the importance of sustainment to the region. 인태지역 거점으로 한국을 택한 이유론 세계 최고 수준 방위 산업 역량을 꼽았습니다. 앞으로 전투기나 수송기, 헬기는 물론 군함이나 방공무기, 드론 같은 미군 자산의 유지 보수를 우리 방산업체에 폭넓게 위임할 것으로 보입니다. 패트리엇 방공체계의 경우 이미 우리 정부와 공동관리 협정을 추진하고 있고 일부 장비는 미 의회의 특별 승인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군의 이런 구상엔 중동에서 벌어진 미사일 소모전 이후 탄약을 비롯한 군수물자 보급이 여의치 않았던 상황도 영향을 준 거로 보입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우크라이나나 중동에서 보급망이 전보다 쉽게 차단될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다며 유사시에 대비해 미리 작전 환경을 구축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반도를 전진기지처럼 활용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And as you know, with OPCON transfer, what we're looking at is maybe taking a look westward while also providing critical but more limited support to the North Korea mission. 미군 소식통은 인태 지역에 배치된 많은 무기 체계가 유사한 만큼 다른 동맹국도 한국의 우수한 방산 역량을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는 미국만이 아니라 한반도 군사대비태세 강화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1심에선 징역 5년이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혐의 항소심 선고가 이번 주 수요일에 나옵니다. 하루 전에는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 사건의 항소심 선고도 진행됩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오는 수요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립니다.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 재판부가 맡은 첫 사건입니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권력을 남용해 경호처를 사병화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쟁점은 윤 전 대통령의 위법성 인식과 구체적인 지시 여부입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공권력을 사유화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 수사권 논란이 있었고 체포를 방해할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선고 하루 전에는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단이 나옵니다. 1심에서는 시세 조종과 관련한 공모와 방조 혐의 모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김 씨 측은 전문가에게 계좌를 맡겼을 뿐이란 입장이지만 특검은 김 씨가 작전 세력에 의해 계좌가 활용되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가 조작, 불법 여론조사 수수 혐의와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까지 합해 특검은 징역 15년을 구형한 상황. 윤 전 대통령 부부의 항소심 재판은 모두 재판부가 생중계 신청을 허가함에 따라 법정 모습이 실시간으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틀 연속으로 이어지는 윤 전 대통령 부부의 항소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됩니다. YTN 권유수입니다. 부실 수사의 금품 수수까지 비위가 잇따르자 경찰이 강도 높은 내부 기강 잡기에 나섰습니다. 경찰청은 전국 경찰서에 비위 경보를 발령하고 특별 감찰 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하기로 했는데요. 효과가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김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은 경찰의 안일한 대응과 피해자 보호 실패를 여실히 드러냈고 경찰은 재발 방지를 거듭 약속했습니다. 고위험 대상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 유치장 유치, 전자장치 부착 등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들을 통해 고 김창민 감독 사건에서도 미흡한 초동 조치가 도마 위에 올랐고 최근엔 금품을 받고 사건을 무마한 의혹으로 경찰 간부가 구속 갈림길에 서는 일도 있었습니다. 인플루언서 외 참고인 조사로만 끝냈습니다. 여기까지 오세요. 부적절한 처신이 이어지자 경찰이 내부적으로 비위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비위 자체도 문제지만 수사 기소 분리로 경찰이 수사의 중심에 선 상황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반복되면 조직 전체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조치로 풀이됩니다. 유재성 청장 직무대행은 직접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려 경찰의 사건 처리 완결성이 중요해진 시기라며 단 한 건의 일탈이 국민의 신뢰를 흔들 수 있다는 걸 명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중립과 엄정한 공직 기강이 더욱이 요구되는 때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다음 달 3일까지인 경보기간 직무 비위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수사와 여성 청소년 등 주요 분야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본다는 계획입니다. 또 대책회의와 예방교육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현행 14세인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낮추는 걸 두고 지난 2달 동안 사회적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찬반 의견은 여전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정부는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마무리하고 이번 주 최종안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형사 미성년자를 가르는 나이를 1살 더 낮추는 문제를 두고 2달 동안 사회적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토론회마다 찬반이 팽팽했는데 의견은 현실 진단에서부터 갈렸습니다. 찬성 측은 갈수록 청소년 범죄가 흉포화하고 그동안엔 강력범죄로 구분되지 않았던 디지털 성범죄까지 급증하고 있다고 우려합니다. 반대 측은 지난 2015년 6.9%이던 강력범죄가 10년 만에 4.5%가 됐다며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라고 주장합니다. 같은 현상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이유는 어디까지를 강력범죄로 볼 것인지 판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면 범죄를 덜 저지를 것인가를 두고는 의견차가 더 큽니다. 찬성 측은 처벌의 실익은 크지 않더라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잘잘못을 가리는 것이 피해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주장합니다. 압수수색이나 핸드폰 포렌식이나 CCTV 열람도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본인이 버티거나 부모가 버텨서 경찰서에 안 나와도 그만이고 이름 안 말해도 그만입니다.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하면 13세에 대해서 강제 수사권을 쓸 수 있다는 부분이 오히려 실질적인 효과가 아닐까.
반대 측은 소년원에 가는 아이들이 늘어나게 되면 낙인 효과로 재범률도 높아질 거라고 우려합니다. 또 보호 처분을 받은 아이들 가운데 74%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60%는 가정폭력 피해자로 집계됐다며 처벌보단 가정과 사회의 보호가 우선이라는 주장입니다. 가정과 사회에서 충분히 보살핌 받지 못해서 학교 적응 못하고 학교 적응 못해서 바깥에서 떠돌다가 자기랑 이해해주는 다른 비행 청소년들 만나서 결국에는 비행에 가담하게 되는 이거를 형사처벌한다고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회적 합의체 전문가 회의와 포럼, 시민 토론회 등을 마무리하고 성평등가족부는 이번 주 최종 권고안을 발표합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자신의 계좌에 출처를 알 수 없는 돈이 들어와 경찰과 금융당국에 신고했는데도 계좌가 정지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금융사기 피해자 보호가 우선인 현행 제도 탓인데요. 억울한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제보는 Y, 김기수 기자입니다. 충북 충주에 사는 정덕효 씨는 지난 2월 통장에 수상한 내역이 찍힌 것을 확인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등의 이름으로 1원이 입금됐고 이어 모르는 사람 명의로 20만 원이 추가로 입금된 겁니다. 정 씨는 누군가 자신의 계좌를 범죄에 연루시켜 돈을 뜯어내는 이른바 통장 묶기를 의심했습니다. 모르는 돈이 입금됐습니다 쳤더니 통장 묶기라는 이 키워드가 떴습니다. 나 그러면 이 통장 묶기에 당한 건가? 경찰청과 그리고 그 금감원에 일단 자진 신고부터 했어요. 정 씨는 주거래은행인 A은행에 사실을 알리고 수상한 돈이 송금돼 온 B은행에도 2차례나 자금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반환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얼마 뒤 피싱 신고가 접수됐다며 통장은 모두 지급 정지됐습니다. 제가 입금을 못하니까 은행점에 가서 번호표 뽑고 가서 입금을 해주고 근데 그럴 때마다 저는 계속 은행점을 찾으러 다녀야 됩니다.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거는 그 부분밖에 없고 B은행 측은 돈을 보낸 사람을 피해자로 볼 수 없어 반환이 어렵고 A은행 측은 사전 고지가 있었어도 사기 신고가 접수되면 지급 정지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금액이 대포 통장들을 거쳐 흩어지는 걸 막으려면 연루된 계좌를 모두 묶어야 하는 현행 구조 때문입니다. 결국 제보자는 피해금을 돌려주기 위한 채권 소멸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현행 제도상 피해자 구제가 우선인 만큼 보수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도 억울한 피해를 줄일 대안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월급 계좌 아니면 소상공인 분들이 이제 실제 사업을 하시면서 사용하는 계좌라고 했을 때는 지급 정지 기간이 오래 지속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들을 금융회사와 함께 고민 중에 있습니다. 금융사기를 막기 위해 먼저 자진 신고했는데도 정작 계좌가 묶이는 건 피하지 못한 상황.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가 또 다른 불편과 피해를 낳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제주도가 추진 중인 친환경 히트펌프 보급 사업이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에 막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정부 지침상 히트펌프를 설치하려면 태양광 설비가 필수인데 일부 제주 지역은 태양광 설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보도에 KCTV 제주방송 문수희 기자입니다. 제주도의 바란다에 올라온 한 게시글. 제주시 조천리에 태양광과 히트펌프 시설을 갖춘 저탄소 주택을 지으려 했던 계획이 무산됐다는 내용입니다.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려 했지만 지역 선로 용량이 이미 포화 상태라 설치 불가 통보를 받았다며 민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현행 정부 지침상 태양광 설비를 설치했거나 예정인 주택만 히트펌프 보급 대상이 되다 보니 태양광이 설치 안 되면 히트펌프도 함께 막히는 구조입니다. 결국 개통 여건에 따라 친환경 설비 도입 기회 자체가 차단되는 셈입니다.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성산과 표선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안덕, 한림, 한경 지역은 절반가량, 조천 일부 지역도 선로 포화로 태양광 신규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해당 지역에 대한 선로 증설이 진행 중이지만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최소 3년 이상이 걸릴 전망입니다. 제주도가 히트펌프 보급 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인프라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태양광 설치를 전제로 한 히트펌프 보급 기준이 유지되는 한 이 같은 제약이 불가피한 만큼 제주도가 뒤늦게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정부의 태양광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히트펌프 신청이 가능하도록 자격 완화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전기요금 체계가 개편되며 일반용 요금을 선택해 히트펌프 가동이 가능해지면서 태양광 설치 필요성이 낮아졌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태양광하고 연계되는 데는 당연히 태양광이 있어야 되지만 태양광이 없어도 되는, 그러니까 일반 요금제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태양광이 없어도 히트펌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추가 대상을 확대를 해달라는 그 사항이 있고. 하지만 개통 포화 문제는 이미 예견됐던 사안. 보급 사업을 본격화하기 전에 전력 인프라 수용 능력과 제도 설계의 정합성을 충분히 점검했는지에 대한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KCTV 뉴스 문수입니다. 노랗게 쌓이는 송화가루 때문에 봄마다 불편함 느끼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 송화가루가 예년보다 더 일찍 날리고 있습니다. 이 역시 기후변화와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봄철마다 도심을 뒤덮는 송화가루. 최근 들어 날리기 시작하는 시점이 해마다 조금씩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15년가량의 흐름을 보면 송화가루가 날리기 시작하는 달은 매년 평균 0.911씩 빨라졌습니다. 보통 수도권은 5월 중순쯤 시작됐지만 지난해에는 이보다 닷새가량 빨랐습니다. 특히 남부지방일수록 변화폭이 더 컸습니다. 이 같은 변화의 핵심 원인은 기온 상승입니다. 따뜻해진 날씨가 나무의 생장과 꽃가루 방출 시기를 앞당기고 있는 겁니다. 식물은 일정 기준 이상의 온도가 누적되어야 생장과 배화를 시작하는데 이를 적산 온도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봄철 평균 기온이 상승하면서 온도를 넘는 날이 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꽃나무에서도 나타납니다. 올해 아카시나무와 마가목의 개화 시기는 전국 평균 이틀에서 나흘가량 빨라질 걸로 전망됐습니다. 개화 시기는 산악기상 정보를 반영해 기온을 누적하고 임계온도 도달 시점을 기준으로 예측했습니다. 지난 겨울 기온이 평년보다 0.6도 높았고 봄도 평년보다 따뜻할 것으로 보여 올해는 전년보다 다소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지역과 고도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봄꽃이 피는 시기에도 기후변화의 흔적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어젯밤 9시 반쯤 경기 양주시 천보산에 불이 났습니다. 산림당국은 차량 20대와 인력 71명을 투입해 1시간 20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어제 오후 5시 30분쯤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수감리의 한 구규림에서 발생한 산불이 1시간 반 만인 저녁 7시쯤 큰 불길이 잡혔습니다. 산림당국은 헬기 6대와 진화인력 120여 명을 긴급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으며 다행히 인명피해 없이 일몰 무렵 주불 진화를 마쳤습니다. 어제 오후 5시 40분쯤 경북 봉화군 춘향면 야산에 불이 났습니다. 산림당국은 헬기 10대와 차량 31대, 인력 90여 명을 투입해 1시간 10여 분 만에 주불 진화를 마쳤습니다. 오후 6시쯤에는 경남 고성군 야산에도 불이 났는데 산림당국은 헬기 5대 등을 투입해 30여 분 만에 주불을 잡았습니다. 흔히 예능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웬만한 입담으로는 살아남기 힘든 정글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다는 뜻일 텐데요. 래퍼로 방송 활동을 시작했지만 어느새 대표 예능인으로 자리 잡은 음악인이 있습니다. 바로 딘딘입니다. 어떤 매력이 오늘의 딘딘을 만들었는지 박순표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20대 젊은이가 그렇듯 딘딘도 음악은 하고 싶었는데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시간 낭비를 하고 싶지 않아 일단 군대부터 다녀왔습니다. 제대 직후 쇼미더머니에 도전했습니다. 크게 잃을 것이 없다는 생각에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했습니다. 쇼미더머니 시즌 2 It's the D.O. crew We fresh I'm fresh We fresh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전역한 지 한 달밖에 안 됐고 이 모든 게 신기할 때고 그러다 보니까 막 이 문화나 이런 거를 잘 몰라서 더 즐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깊이 알지 못해서 더 즐길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만약에 지금 나가라 그러면 못 즐길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되는 시스템인지 다 아니까. 네, 그래서 사실 되게 타이밍이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늘. 네. 짝퉁. 이거는 초고가죠. 거의 스포츠카로 말하면 이건 람급이면은 이거 야광인데 아쉽다. 인생은 뜻하지 않게 풀렸습니다. 방송에서 보여준 유쾌하고 엉뚱한 매력은 딘딘을 예능 프로그램으로 불러냈습니다. 처음에는 게스트로 시작했지만 비중이 늘었고 50개가 넘는 프로그램에서 다양한 역할로 내공을 쌓았습니다. 계속 열심히 하니까 좋은 기회가 왔었던 것 같고 그 당시에는 그냥 막 엄청난 일인가라는 생각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늘 올라가는 삶이었고 뭔가 우상향하는 삶이었고 늘 그냥 열심히 하다 보니까 좋은 기회들이 생겼는데 지금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와 그때 그 프로그램이 들어온 게 진짜 엄청난 행운이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방송 6년 만에 지상파 주말 예능 프로그램 고정 멤버 자리에 앉을 정도로 성공을 거뒀습니다. 덕분에 상도 많이 받았습니다. 더 중요하게도 좋은 동료를 만나고 그들과 믿음을 쌓아가는 과정에서 좋은 프로그램이 만들어진다는 걸 배웠습니다. 어느 순간 제가 이 멤버들과의 이 행복함을 딱 깨닫는 순간이 한 번 있었는데 다른 프로그램 촬영을 갔을 때는 이게 아무리 동료여도 막 같이 자고 이러질 않았으니까 늘 제가 이분들에게 맞춰야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 어디 가도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는 방송이 없는데 하면서 지금은 사실 너무 고맙고 요즘 이렇게 길게 하는 프로가 없으니까 어디까지 우리가 갈 수 있는지를 시험해보자라는 느낌으로 멤버들이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엄마 잘 나왔네 이거. 김혜수 같네. 뭐야? 홀베이션 표정 뭐야? 왜? 아빠가 왜 이래? 봐. 와 화장한 거 봐. 메두사야 거의. 바쁜 일정이지만 6년째 심야 라디오를 진행하고 끊임없이 유튜브로 소통하는 것도 결국 팬들과의 믿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하면 좋을 것 같아, 이거 하면 재밌을 것 같아 하는 것들을 주로 하다 보니까 확실히 행복하고 또 이게 어쨌든 반응이 없으면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일이어도 쉽지 않거든요. 근데 또 다행히 시기도 잘 맞아서 많은 분들이 또 관심 가져주시고 하시니까 확실히 그게 원동력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예전에 유튜브를 할 때보다 훨씬 스트레스 덜 받으면서 즐겁게 하니까 그게 또 비춰지는 것 같아요. 구독자분들한테. 그래서 음악은 자신과의 믿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크게 주목받지 않아도 벌써 4번의 콘서트와 정규 싱글 OST 등 100여 장의 앨범에 참여했습니다. 음악은 제가 애초에 좋아서 시작했던 시발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저한테 막 엄청 큰 부를 가져다 주진 않는 것 같거든요. 다른 가수들에 비하면. 왜냐면 히트곡이 막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 행위 자체가 제가 아직 제일 사랑하는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저에 대한 기대가 없어도 그냥 저는 계속 그냥 제가 할 것 같아요. 이거 내가 한 거야. 돌아갈 길을 찾지 못하네. 너무 멀리 와버렸다네. 유쾌하지만 가볍지 않고 솔직하지만 예의를 지키며 묵묵히 자기 길을 가는 예능인 딘딘. 실제 딘딘의 모습도 예능인으로서의 모습과 닮았다는 생각을 인터뷰 내내 해보게 됩니다. YTN 각순표입니다.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부와 경북은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쓰레기 소각이나 논밭 태우기는 절대 금물입니다.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비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제주도는 오후까지 비가, 또 남해안은 오전부터 소나기가 오겠는데 양은 5에서 10mm 정도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오늘도 한낮에는 여름입니다. 현재 서울 기온 11.8도로 선선한데 낮에는 25도까지 올라서 5월 하순의 날씨가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춘천이 5.8도, 대구가 9.2도 보이고 있고요. 낮에는 지금보다 기온이 크게 오릅니다. 서울 25도, 춘천과 청주 26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2부 잠시 후 이어집니다.